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부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 예, 팔려가지고, 이제, 판매 완료됐습니다. 네,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와이프한테 제발 반품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건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판매 완료됐습니다. 네, 그건 됐고요. 여러분 혹시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많이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똑같이 한 행동이 있나요? 혹시 그거 있으세요? 저는 뭐가 있냐면 저는 시험장에 가장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약간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날 만약에 시험 치잖아요. 뭐 수능이니까 뭐가 됐건 그러면은 그날 그 시험장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항상 저의 루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을 9시부터 치잖아요. 뭐 고사장만 좀 다를 텐데 시험장을 좀 빨리 열어주는 데도 있고 9시까지 입실이에요. 그래서 입실하셔야 되는데 전 시험장을 좀 빨리 들어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뭘 하고 있냐면 평소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얇은 걸 놓고 계속 봐요. 계속 돌려봐요. 그래서 보고 있다 보면은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보다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왜?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맞죠? 왜? 내가 더 빨리 와서 내가 교재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루틴이 있다면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장에 한번 빨리 가보시면, 제가, 딴지는 좀 오래됐지만, 기억을 해보면, 제가 시험장, 고시장 근처에 5시 반인가 갔거든요? 아침에? 갔더니만 24시간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더니만은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계시는데, 앉아서 막 공부하고 한 7시, 8시 되니까 그 카페가 꽉 차요. 24시 카페가. 그런데, 나는 일찍 왔잖아. 그래갖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속으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시험을 쳐서 붙었는데, 혹시나 그런 루틴이 있다면 좀 빨리 가서, 좀 보고 계시면은 긴장이 좀 풀려요. 왜냐면 이게 단판 승부의 시험이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빨리 가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 그래도 거기 식장에서 안 떨리세요? 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뭐, 이게 일이니까. 대중 앞에 서는 게 일이니까. 안 떨린다 싶었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떨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어? 그랬었는데 그만 울어! 떨리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떨릴 수가 있으니까요. 좀 시험장 일찍 가셔서 좀 준비하시면 좀 덜 떨릴 겁니다. 자, 오늘은 시장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론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총론 배웠어요. 그죠? 총론에서는 배웠던 내용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 배웠고요. 특성 배웠고, 용어 정리 배웠고, 속성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3가지 뭐였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맞죠? 법률적 개념에는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 나오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이었습니다. 준부동산은 자동차나 항공기 등을 이야기하는데,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점에서요?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맞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정리했어요. 경제적 개념은 5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요소는,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고 4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환자, 위관, 환경자연, 위치, 공간이 있었습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지의 특성 5가지 봐야 되죠? 부, 동성, 부, 증성, 영, 속성, 개, 별성, 그리고 마지막 인, 접성까지 였었습니다.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보지와 이행지를 필두로 해서 한계지, 휴한지, 유휴지 등등까지 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용어는 단독주택은 4가지. 다다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간이 있었고요. 공동주택은 4가지 있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속성이에요, 속성. 자, 속성 잘 보세요. 부동산 속성 중에서 공간적 속성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
지표에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지표에 세 가지 권리. 뭐가 있었죠? 건물 지을 수 있는 건축권. 맞죠? 씨 뿌리고 농작물 키워 먹을 수 있는 경작권. 그리고 뭐 지표에 흐르는 거. 용수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거 세 가지 했어요. 자, 이제 공적인지 사적인지 볼 거예요. 자, 땅을 팠어요. 땅을 팠어. 지하수가 터졌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사적 지하권. 지하수는 내 거예요. 땅을 팠는데 금광이 나왔어요. 누구 거예요? 나라 거. 공적 지하권. 그래서 땅 팠는데 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용히 묻으세요. 아시겠죠? 그 마늘밭에 있다고 이렇게 막 본 신고하면 큰일 나. 아시겠죠? 땅 팠다가 금광이 나오면 조용히 묻어뒀다가 내 거다라고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내 건 아니겠지만 그죠? 자, 공중으로 올라갈게요. 공적 공중권에 내 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조망권. 뭐가 있죠? 일조권. 맞죠? 공적 공중권에 내 거 아닌 거가 있어요. 비행기 날아다니는 항공권. 휴대폰 쓰는 전파권. 맞죠? 요거 두 가지는 내 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두 번째 경제론입니다. 자, 경제론입니다. 세운 상가는 그렇게 잘 알았죠? 자, 잘 보세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수요가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구매하고자 하는 양으로서 유효 수요여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공급은 일정 기간의 유량인 신규 주택 공급이 있었고, 유량 같은 경우에는 저량도 있었죠. 무슨 주택? 재고주택 공급도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수요 곡선은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수요 곡선 반비례. 우 하향한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그래서 반비례하는 우하향 곡선이다. 왜요? 수요 법칙에 따라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급은 반대가 되겠죠? 공급은 우상향하는 곡선으로서 비싸면 팔고, 싸면 안 판다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증가 감소 보셔야 되겠죠? 수요 증가하면 곡선이 어디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인다. 수요 증가 요인. 올라갈 때 증가하는 5가지. 뭐가 있었죠? 소, 선, 인, 예, 대가 있었죠. 그렇죠?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 상승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떨어질 때 수요 증가되는 거 3가지 했었어요. 뭐가 있었죠? 보, 이, 거. 보완제 가격 하락, 이자율 하락, 거래세 하락. 요 3가지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 증가하는 요인을 골라라 라는 문제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라는 문제는 같은 문제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서선인 예제 중에서 올라가면 수요 증가, 오이거는 떨어지면 수요 증가였다. 수요 감소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변화까지 정리했고요. 우리 균형 나왔어요. 균형은 문제 두 가지 나뉘죠. 숫자 보이면 계산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QS와 QD를 각각 푸시면 되겠고, 우리 5, 6월 특강 때 오후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볼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균형 이동 문제였었어요. 3가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뭐만 본다? 큰 것만 본다. 균형량은 큰 것 그대로. 큰 것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맞죠? 균형 가격은 크게 4가지 나뉘었어요. 수요 증가니까는, 수요 증가가 크면 인기가 있으니까는 가격은 상승. 오케이. 수요 감소면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은 하락. 공급이 증가해요. 물량이 많아지네요.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해요. 물량이 없대요. 품귀 현상이 벌어졌대요. 가격은 상승. 요거 3가지 원칙 지켜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은 QS와 QD를 각각 푸는 계산 문제와 균형의 이동 문제는 3가지 원칙을 지켜서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탄력성입니다. 자, 탄력성이 뭐였죠? 양의 변화율. 맞죠? 탄력적은 뭐예요? 양의 변화율이 크다. 비탄력적은 양의 변화율이 작다. 맞죠? 탄력성은 크게 4가지 했어요. 수요의 몇 가지? 3가지. 공급의 몇 가지? 1가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5가지 아시면 되죠? 완전 탄력적, 수평, 탄력적, 기울기, 완만. 가격이 커요, 양이 커요? 탄력적. 가격의 변화율이 커요, 양의 변화율이 커요? 양의 변화율이 크다. 단위 탄력적.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다. 맞죠? 비탄력적.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다. 다른 말로 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오케이. 완전 비탄력적. 양 변화율이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탈성은 5가지. 완탄,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거 5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나오니까는 2가지. 뭐다? 정렬.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비교하는 거죠. 플러스면 정상제, 소고기, 사뭇거지. 마이너스면 열등제, 스팸.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뭐다? 정렬.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얘는 5가지고요. 자, 마지막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 역시 뭐다? 대보.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맞죠? 대체제는 뻥, 대신 닭. 보완제는 맥주와 닭. 기억나시죠? 얘도 역시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였습니다. 됐죠? 공급의 가격 탈성은 역시 5가지죠? 수요의 가격 탈성과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2가지는 이렇게 묶어주셔서 공부해주시면 더 쉽습니다. 됐죠?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에 2가지 더 있었죠? 첫 번째 뭐다? 경기 변동. 됐죠? 경기 변동은 4국면이에요. 맞죠? 회복시장과 상향시장 올라가네요. 누가 중요하죠? 매도자. 맞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의 한선. 경기 올라가네요. 도와 하시면 되겠죠. 됐죠?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은 경기 떨어지네요. 누가 중요해요? 매수자 중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경기 떨어지네요. 참 수상합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4국면이었습니다. 자, 거미집이론입니다. 거미집이론입니다. 자, 거미집이론은 모발 말고 뭐가 있었죠? 수발 있었죠? 첫 번째는 탄력성으로 푸는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수탄수,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됐죠? 그러면 반대면은 공탄발이겠네요. 됐죠?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이건 탄력성 크기로 푸는 거예요. 탄력성은 어떻게 풀었죠? 밑에 뭐?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 맞죠? 그래서 탄력성은 P 앞에 있는 숫자를 Q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었다. 탄피. 해동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반대로 하면 되겠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다면 공기 수렴력. 됐죠? 물에 물 탄 듯 수렴력. 공기와 물 수렴력. 됐죠? 그래서 뭐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다면 수렴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반대는 뭐였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면 발산량이 된다. 수기발 했습니다. 기울기는 귀엽게 해야 되겠죠? 기울기 어떻게? 기큐! 맞죠?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 비교까지 했고요. 자, 이제 시작 나올 차례입니다. 어제 이제 혼자 이걸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저녁에 와가지고 와이프가 안 지겹네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보다 더 재밌다고 얘기하니까 혼났어요. 멘트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시간 준비했는데 잔소리 2시간 들었어요. 오빠 그거 안 힘들어? 안 지겨? 이게 훨씬 더 재밌어. 뭐 결혼식보다 하니까는 밥 먹으면서 2시간 갈굼당했어요. 이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혼자 조용히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 시작론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론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전반부와 후반부는 아니에요. 전반부에서는 우리 뭘 볼 거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그리고 뭐 주거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성격을 볼 거예요. 두 번째, 후반부예요. 후반부. 여러분 늘 그렇죠. 전반전이 중요해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후반전이 중요하죠. 여기서 학자 나와요. 학자.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학자. 얘 되게 싫대. 맨날 싫대. 시장론이죠. 학자 몇 명 나와요? 18명. 됐죠? 욕하시면 돼요. 이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시장론에서 학자 몇 명 나와요? 교수님 8 이렇게 나와요. 저번에 이렇게 저 옛날에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말했거든요. 18명 이렇게 했거든요. 욕하지 말래요. 근데 교수님 강의 중에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좀 자중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어떡하라고 나보고 18명 맞는데 맞죠? 그래서 뭐다? 시장론 학자 몇 명?
18명. 제가 하면 욕 같대요. 이런 18명 맞죠? 그래서 시장론 학자 몇 명? 18명 이렇게 봅니다. 자, 시장론 전반부 오늘 전반부는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습해서 계속 쌓아 나가시면은 나중에 시험장가 생각이 나요. 아, 이거였지라는 거. 왜 제가 이걸 해드리냐면 여러분 그 마중물이라고 혹시 알아요? 펌프 써봤어요? 물 이렇게 퍼올리는 펌프 써봤어요? 써봤죠? 그냥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마중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부어주면 되게 잘 올라와요. 나만 아는 겁니까? 그래서 옛날에 해본 적 있어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그래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해두시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이게 갑자기 드문드문 딱 생각이 나요. 아, 이거였지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영어식 표현에도 있어요. 그 입에서 맴도는데 문제가 안 풀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식 표현으로도 팁 오브 텅이라고 해요. 혀 끝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영어식 표현에서 팁 오브 텅. 그래서 그게 맴돌 때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놓으셨던 게 되게 큰 힘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복습하실 때도 우리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앞에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늘 위에 거 복습해드린 거, 전에 거 복습해드린 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로 출발. 이쪽 하세요. 자, 우리 이제 경제 배웠죠? 경제 배웠죠? 자, 경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수요 공급이었어요. 이 수요 공급 어디에서 벌어져요? 시장에서 끝. 그거예요. 시장이 뭔데?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됐죠? 부동산 시장은 뭐가 이전되는 거예요? 권리가 이전되는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됐죠? 우리 부동산 거래했다고 해서 내 집을 뜯어서 이렇게 품에 주진 않죠? 맞죠? 뭐만 움직이는 거예요? 등기만 치는 거죠. 그래서 뭐다? 권리가 이전되는 거고, 우리 지리적 공간을 본다면은 시장 가서 물건 보는 거죠? 맞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다?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만 들어온다. 유효 수요자와 유효 공급자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소리입니다. 효율적 시장 유형 중에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 2, 3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넘어와 보시죠. 자,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서 설명을 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모든 사람이 다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품도 똑같아요. 그리고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뒤에 가서 불안정 경쟁 시장하고 설명드리면 될 겁니다. 자, 요거 반대예요. 이쪽 어때요? 위치가 똑같죠? 동그라미 위치가 똑같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고가성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오죠. 그래서 뭐다?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만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똑같은 부동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맞죠? 그래서 뭐다? 상품이 이질성, 성격이 다르다라는 소리입니다. 시장과 진입 탈퇴가 곤란하다. 곤란하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샀어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막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요거는 낮은 황금성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보가 많이 있어서 초과이윤을 누릴 거고, 어떤 사람은 정보가 적어서, 맞죠? 오히려 엄한 짓, 뻘짓, 그렇죠? 땅을 잘못 샀다, 이럴 수 있겠죠. 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쪽 와보시죠. 자, 독점시장, 과점시장, 요거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독점시장 두 개 있죠? 요거 무슨 공사? 한국전력공사, 맞죠? 그리고 여기 그 대전에서 신탄진 빠질 때 있는데 KTNG, 맞죠? 한국담배 인삼공사, 코리안 타바코인 진생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자가 한 명이므로 독점 시장이고, 걔네가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흔들어버리면 굉장히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됐죠? 두 번째, 과점 시장입니다.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이에요. 둘이 하는 얘기하는데 소수인 시장. 뭐가 있냐면 자동차 시장.
대한민국 대부분은 H사 아니면 K사죠. 맞죠? 전 세계로 넓히면 스마트폰 시장은 거의 2개 회사가 다 잡고 있죠. 맞죠? 하나는 S전자, 하나는 A회사. 맞죠? 그래서 공급자,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가격을 뒤흔들어 버리면 시장은 굉장히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점 과정 시장까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오시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열심히 배웠던 거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었어요.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있다라는 거고, 똑같은 상품 없고요. 시장 침입과 탈퇴가 곤란합니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야, 나성동에 지하철역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지고대로 믿어요. 내가 또 알아봐야 돼요. 내가 또 알아봐야 되죠.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은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요 페이지 가지고 여기를 열심히 불완전 경쟁시장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 완전 경쟁은 반대구나, 현실에 없는 시장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일 뿐이었습니다.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이었습니다. 현실 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오시죠. 자, 요건 방금 했죠? 부동산 시장이란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됐습니다. 자, 부동산 유형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목적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거 묘지 골프장 공원들 많이 보더라고요. 최근에 여기 좀 관심 있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특수목적적 부동산 요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막 이렇게 골프장 찾아주고 부지 찾아주고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까 오면서 봤는데 그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고 밑에 뭐 토지개발 주식회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원이나 뭐 골프장 같은 거 막 이렇게 평탄화 작업 이런 거 막 해주고 돈 버나.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이쪽 지역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아파트만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영역을 좀 넓혀 가셨으면 그래서 아시겠죠? 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유형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세분화와 차별화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 시장을 세분화,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죠. 맞죠? 누구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 문제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면 시장 세분화란 공급자를 특성에 따라 나눴다.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를 나눈 거예요?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세수. 맞죠? 세분화는 수요자를 나누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 차별화입니다. 시장 차별화는 무엇을 가지고?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듣고 가세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갑자기 이렇게 왜 생뚱맞게 갑툭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를 나누는 것이고, 차별화는 공급 제품의 특성을 따라서 나누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안마의자, 그 롤링 방식이었는데 요즘에 뭐 해줘요? 근육을 하나하나 해준대. 뭐도 되고, 온열 기능도 되고, 무중력 기능도 된대. 맞죠?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차별화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차별화는 공급 제품의 특성,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듣고 가세요. 자, 이건 됐고 쭉 넘어오세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정보 제공하고 양과 질을 조정하고 교환하고 가격을 창조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얘기해도 되나? 요거 교환 기능, 요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이쪽 보세요. 어느 한 외곽 지역에 모텔이 나왔어요. 모텔이. 난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여기가 앞에가 주차장인데 이 모텔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가 있어 없어요? 없었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상가 건물이 하나, 상가 건물. 여기는 장사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제 아는 지인이, 보시면 안 되는데, 제 아는 지인이 이걸 사셔가지고, 뭘 했냐면, 이 주차장 무료 개방한 거예요. 주차장 무료 개방. 무료 개방하니까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겠죠. 늘 주차장에 무료 개방이니까 차가 만차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상가 주인이 이 모텔 건물을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어머? 저기 모텔은 장사가 엄청 잘 되나 보다. 착각할 수 있겠죠? 2개를 교환했어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천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모텔은 그렇게 장사 잘 되는 모텔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뭐 했냐면 이 주차장을 상시 무료 개방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료 개방하다 보니까는 차가 어떻게 많이 생기겠죠. 많이 세워놓겠죠. 그래서 이 주차장을, 이 모텔을 본 상가 건물주가 저 모텔 장사 굉장히 잘 되나 보다 라고 얘기하고 교환. 와, 그래서 교환기는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분도 엄청난 사업성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속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왜냐면 되게 엄청 부자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텔을 인수해서 무료 개방하면서 이 모텔도 이 무료 개방하는 바람에 장사가 잘 됐어요. 훨씬 더 과거보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원래는 못 세웠는데 무료 세우세요 하니까는 왔다가 자고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장사도 잘 됐어. 그러고 난 뒤에 옆에 있던 상가 주인이랑 부동산끼리 교환해요. 그렇죠. 교환기능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보시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와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특성. 첫 번째는 3가지. 요거 3개가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거래 공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똑같은 상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장 잘 뭉쳐요, 자꾸 흩어져요? 흩어지죠. 그래서 거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 시장의 비조직성. 이거 3B라고 해요. 3B. 3B. 뭐 때문에 생긴다? 개별성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국지성, 장기성, 수요 공급의 조절 곤란 등등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개별성 때문에 시장의 비조직,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공유해주세요. 자, 넘어오세요. 자, 부동산 시장의 장기와 단기 하고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나중에 뒤에 가서 정책론에서 좀 이해가 될 거니까는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시장의 정의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알겠죠? 왜? 시간이 짧으니까. 그럼 단기에는 공급할 수 있는 부동산이 뭐밖에 없어요? 저량, 재고 시장밖에 없겠죠. 맞죠? 이걸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단기 공급선은 수직, 수평, 수직. 왜? 양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밖에 공급 못해요? 재고밖에 공급 못하니까. 아시겠죠? 이걸 체크해주고요. 두 번째는 장기 시장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나 지금 당장 집 줘. 라고 얘기하면 있는 거밖에 못 주지만, 나 3년 내에 집 한 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누군가는 2년 동안 집을 열심히 지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 시장에 뭐가?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장기에는 유량 개념. 신규 공급도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건 됐고 복잡하니까 요거까지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단기에는 재고만 공급이 가능하고 신규는 불가능해요. 장기에는 재고도 가능하고 신규 공급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주택시장 잠깐 볼게요. 주택은 같은 게 있다 없다? 같은 게 없다. 그래서 이질적 제어로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의 법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결혼은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우울해요?
오늘 뭔 일 있어요, 지금? 지난주와 달라. 지난주와 제가 달라야지. 여러분들이 왜 우울해해요? 제가 지금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못 쓴다고, 집에 갖다 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살려 그러면은 이렇게 그거 왜 사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우울해해요? 됐죠? 자, 좀 아세요. 일물이값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안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좀 보세요. 진정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데, 사고 싶은 거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지금. 윤허를 받아야 돼요, 윤허를 이제. 속상해 죽겠네, 진짜. 내 돈 내산의 법칙이 안 된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내 돈 내산 됐는데, 이제. 맞죠? 자, 됐고요. 자, 주택은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죠?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좋은 거 옆에 있으면 정외부 효과, 나쁜 거 있으면 부의 외부 효과. 대가나 보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누가 한다 그래요?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 정체론 가서 제가 외부 효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정외부 효과는 옆에 공원이나 좋은 학군이나 아니면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정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부외부 효과는 옆집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거나 이런 것들, 혐오 처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면 외부 증가가 발생하고 나쁜 거면 외부 감가가 발생합니다. 주택은 내가 살고 있으면 소비재, 집으로 돈 벌면 투자재. 이게 뭐가 어려워? 됐죠? 그래서 소비재와 투자재의 양면을 다 가집니다. 자, 주택의 거래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 안 되어 있어요? 공개 안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옆집인데, 한 개는 6억 7천이었는데, 그 옆집은 거의 8억에 육박했었어요. 집 두 개가 거의 1억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말 안 해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때문에?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주택의 거래 정보는 매우 불안전하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고가성 때문에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즉각 반응하죠. 공급은 반응해요, 못해요? 못하죠. 재고만 반응하고, 그렇죠? 신규 주택은 반응하지 못할 거고, 맞죠? 자, 보세요. 집값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가 할 텐데 뭐밖에 못해요? 재고 주택밖에 못하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변화가 비탄력이라고요. 뭐가 큰 건데요. 가격의 변화가 크다.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양변화는 크다, 작다. 양변화는 작다. 됐죠. 왜? 공급이 안 변하니까. 됐죠. 있습니다. 자, 주택 서비스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저 넘어오시죠. 자, 주택이랑 앞에 시장은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주택의 소요, 니즈라는 것은 요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소득층. 그래서 뭐다? 집 없는 사람. 주택 소요. 무주택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왜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상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주택의 수요 나서 수요의 성격 세 가지. 일정 기간의 유량, 구매하고자의 사전적, 마지막 유효 수요. 뭐도 있고 뜻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의 수요는 뭐도 있고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까지 포함한 시장 경제상의 개념으로서 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중고소득층을 개념으로. 그래서 소요라는 것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수요라는 것은 시장 경제상의 의미로서 중고소득층을 위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직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자, 여과 과정. 여과 과정은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첫 번째는 상향 여과, 두 번째는 하향 여과. 자, 그렇습니다. 하나는 상향, 하나는 하향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상향여건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향여건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뭘로 바뀐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고소득으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겪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 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하향여건입니다. 이거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뭘로 바뀐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하향여건 먼저 한번 보시죠. 하향여건입니다.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됐죠? 상향여건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뭐가 돼서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고소득계층으로 바뀐다라는 거. 주택여건은 가장 쉬운 분이니까.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입니다. 자, 주거분리와 여과작용.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세종시 살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디 살아요? 나성동. 됐죠? 이게 주거분리예요. 깔끔하죠? 인천 사는 친구에게 너 인천 살지?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송도. 맞죠? 제가 시흥 살거든요. 보고 있나 마누라? 그래서 시흥 사는데 시흥 살지? 라고 얘기하면 발끈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150신도시 살아! 라고 얘기하겠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양시 살지 그럼 일산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안양 살지 그럼 평촌 살아? 이런 거 다 주거 분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쪽 보세요. 자, 주거 분리란 뭐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어디서 유행했냐면, 야, 너 성남 살지? 라고 얘기하면, 아니, 분당 사는데 때문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거 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거 분리는 무엇은 차단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차단하고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려고 합니다. 문제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에서만 발생하고 인근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아? 도시 전체에서도 생기고 근린 지역에서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성동 내에서도 좋은 아파트가 있겠죠. 초품화 이런 거 맞죠? 그래서 뭐다? 도시 전체에서도 생기고 어디 인근 지역에서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주거 분리는 도시 성장과도 관련성이 있겠죠. 당연하죠.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해당 신도시의 특정 지역이 고소득층이 몰려 살게 될 테니까요. 됐죠? 이게 주거 분리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이제 주거 분리 현상과 하향효과 잠깐 보시죠. 자, 고급 주택 지역인데, 자, 해보세요. 가치 상승 부분, 뭐다? 보수 비용이에요. 자, 보수 비용 내가 100만원 들였는데, 가치가 얼마? 200만원이 올라갔어요. 100만원 투자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러면은, 원래부터도 고급 주택 지역이었는데, 돈을 더 갖다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뭐만 가치 상승분이 크면 투자를 한다.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거죠. 자, 보수비용 100만원 들였더니 돈만 쓰고 가치는 얼마? 10만원 밖에 안 올랐다.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죠.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까는 원래 누가 썼는데 고소득층이 썼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뭐가 생긴다? 하향 여과가 생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보수 비용이 더 큼으로 인해서 재투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하향 여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고급 주택 지역에서 주거 분리 현상과 하향 여과입니다. 됐죠? 그럼 반대 저급 주택 지역은요. 뭐가 커야?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쭉 보세요. 자, 보수비용 100만원, 가치 상승분 200만원. 어디? 저급 주택 지역. 돈 넣어요, 안 넣어요? 넣었죠. 투자를 하게 되고 무슨 여가? 상향 여가가
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향효과는 기본적으로 저급 주택 지역에서 뭐가 크다? 가치 상승분이 큼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상향효과로 이루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되면 되겠고. 자, 그리고 보수 비용이 크면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지 않는다. 불량주택화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고급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의 주거분리 현상과 상향효과 그리고 하향효과가 있었습니다. 요거 상향을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요거 상향효과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상향효과 되는 거니까. 됐죠? 죄송합니다. 바꿔주세요. 자, 경계지역의 할인과 할증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색깔 파란색이에요. 요 지역 비싸게 팔리겠어요? 싸게 팔리겠어요? 비싸게? 할인돼요? 할증돼요? 할인. 할인이 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이마트를 한 8시쯤 가보세요. 그래서 식품 코너 가보세요. 그러면 20% 할인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경계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할인되어 거래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얼마에 팔리냐면 100만원에 팔리고 있었어요. 요쪽 얼마에 팔린다? 80만원에 팔린다. 얼마 할인? 20% 할인. 왜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가까우니까. 됐죠? 자, 빨간색이에요. 자, 요 지역은 비싸게 팔려요? 싸게 팔려요? 비싸게 팔리죠. 비싸게 팔리는 것을 할증된다. 모르시면 12시 넘어서 택시를 타보세요. 12시 넘어서 택시 타서 기사님 대전이요 가보세요. 돈을 엄청 많이 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평소보다. 자, 그럼 여기는 고소주거지역 원래 50만원이었는데 얼마? 20% 할증이 되어서 얼마? 60만원에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려요. 이렇게 나와요. 경계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경계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왜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경계지역과 가까움으로써 무슨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때문에 할인될 거고요. 경계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뭐 때문에? 정의 외부효과 때문에 할증되어 거래될 거니까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에 우리 애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살고 있었어. 학교를 배정받았는데 학교가 일로 가게 되네. 대표적 정의 외부효과죠. 됐죠? 여러분 그거 되게 예민해요. 그거 나중에 혹시나 한 중2 초등학교 한 6학년 이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브리핑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학군 배정받을 때 저기 나성동 어디에 이렇게 명문 학원가 혹은 명문 중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저기 산다고 사람이 사야 된다고요? 사야 된대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전 얘기가 사야 된대요. 그런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아시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그래서 나중에 브리핑 하실 때 혹시나 자녀가 성별이 다르다. 방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자녀가 뭐다? 한 중2 겨울방학이다. 그럼 얘기해야 되겠지. 여기서 이 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지역에서 여가지역 할인과 할증. 그림으로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불량주택입니다. 자, 불량주택. 자, 불량주택은 왜 생기는 거냐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하향여가가 계속 발생돼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다 보수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말씀 좀 드리면 개인적으로 사람은 지하에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왜 서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반지하에 살고 계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은 안 열리고
창문으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방범창이 있어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좀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에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을 중개해야 되겠지만 그 중개하는 순간에도 부디 저한테 배웠던 제자님들은 좀 본인이 중개한 집 때문에 그런 인명사고까지로는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요거 불량주택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불량주택의 원인은 왜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결론 다 돈이에요. 불량주택 원인이 뭐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 시험 이렇게 나와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원인 중에 하나이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라고. 시장이 잘못한 건 없는 거잖아요. 왜 생기는 거라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시겠죠? 그러마다 불량주택의 원인은 저소득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불량주택이란 일정 수준의 주택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지하가 왜 실리냐면 햇볕이 안 들어와요. 아시죠? 1. 조건. 내 거예요? 공적이에요? 내 거잖아. 사적 공중권이잖아. 누려야지. 그쵸? 그리고요. 그리고 불량주택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물로서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다. 라는 소리고, 불량주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량주택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너무 안 좋은 주택들, 열악한 주택들 소개하실 때 누군가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중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잘 체크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원래 고소주택은 다 좋아요. 가보면 대부분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고 좋은 집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딱 맞는 곳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불량주택이었습니다. 자, 혈전 시장까지는 우리 잠깐 쉬었다 갈 텐데,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들은 다 쉬웠어요. 그죠? 요거는 잘 보세요. 시장론 전반으로는 요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재작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었어요. 진짜 그래요. 작년에는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올해도 아마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나올 때마다 쉬우니까 따로 복습하시지 마시고 수업 시간 듣는 내용으로 한 번에 끝내세요. 아시겠죠? 복습은 이걸 복습해야 돼. 이걸. 학자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효율적 시장으로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